온라인,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2회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연은 중앙대학교 김유리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 주제는 독일 통일 30년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입장하신 분들은 이름 바꾸기 또는 리네임 기능을 이용하셔서 한글 이름과 소속 기관을 표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시작되면 마이크와 카메라를 꺼주십시오. 강의 중에 질문을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Q&A 시간에 질문해 주신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이 다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및 질의응답은 녹화되어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얼굴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화면을 계속 꺼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개회 및 환영 인사를 장도순 영국협의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사들을 좀 많이 이미 나눴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국협의회 회장 장도순입니다. 모두들 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굉장히 저명하신 강자분이시라 우리가 과연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응해 주실까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희 초대 응해 주신 김유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해 주신 영국협의회 자문위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모든 분들 저희가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우리 전체로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관장하고 계시는 박종범 부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제 인사보다는 박종범 부의장님의 격려사를 듣는 게 더 나아서 제 인사는 여기서 끝나고 나중에 끝날 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종범 부의장 격려사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부의장 박종범입니다. 먼저 화상으로 여러 자문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민주평통 영국협의회에서 주관하시는 평화통일 강연회, 이번이 아마 우리 두 번째 강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최하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장도순 협의회장님, 그다음에 허준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로 정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리 김누리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이렇게 한자리에 뵙게 돼서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요즘에 영국협의회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협의회에서도 봐왔지만 이럴 때마다 어떤 지역을 뛰어넘어서 뭐 아프리카, 중동,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다른 지역에 계시는 자문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강연에 참석한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동에 제한도 있고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자문위원들의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그 다음에 공동 번영, 전국적인 통일을 위한 열정들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며칠 전에 연평도 해안 근처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북한의 그런 만행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남북 간의 어떤 평화, 공존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같은 민족들은 우리 함께 살아나가야 될, 우리가 안아야 될 한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견디면서 지혜를 짜내면서 극복해 나가고 전국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이런 훌륭한 강의,
특히 올해가 이제 그 독일 통독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참 부러운 모습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의 통일을 통해서 오늘 같은 훌륭하신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건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강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수님 다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가족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면으로 꼭 뵙고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김도원 민주평통 유럽중앙아프리카 지역회의 교육분과 위원장님께서 김누리 교수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강의를 주실 김누리 교수님에 대하여 이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현재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와 또 동대학원 독일 유럽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또한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 한국 도고동문학회 회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김누리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독일 브레멘 대학교에서 동문학을 공부하셨고 독일 현대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히 작가 권터 그라스의 문학을 연구하시면서 독일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2013년 중앙대학교 독일 연구소가 도쿄대, 베이징대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독일 유럽 연구센터로 선정됐고 현재 이 연구센터의 소장을 맡으셔서 학술, 교육, 문화교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알레고리와 역사, 권터그라스의 문학과 사상, 통일 독일을 말한다 3부작 등등 굉장히 많은 작품, 많은 저작, 그다음에 공저작, 또 번역작 등을 출판하신 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김누리 교수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누리 교수님 오늘 강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저를 아주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제 시간이 어느 정도 강연 시간이 어느 정도로 돼 있죠? 이윤정 선생님? 예, 지금 안 들리는데요? 예, 30분에서 40분 정도 강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예. 저희는 Q&A 시간을 20분 정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시간 허락하시는 내에서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한 3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Q&A를 얼마 정도 하신다고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1시간 정도 하는 거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아야 어느 정도 자세한 이야기를 할지 조금 전체적인 시간 규모를 한 30분 안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네요. 네, 조금 탄력 있게 할 수 있으니 교수님께서 혹시 좀 40분 정도 강의하고 싶다 말씀하시면 예.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Q&A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줌이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요. 지금 뭐 자카르타, 블라디보스톡, 또 저 가나에 이르기까지 또 베이루트, 예, 정말로 글로벌한 그러한 모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국의 통일 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또 막 갑자기 저희 모두가 어떻게 너무나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일체감 같은 게 좀 느껴지네요. 예, 그래서 저는 우선 간략하게 저를 좀 소개하고요. 또 그 다음에 올해가 독일 통일 30주년이기 때문에 이 30주년이 갖는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국 통일을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현대문학 또 현대소설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현대소설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통일과 관심을 통일 문제에 갖게 된 게 좀 각별한 면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균터 그라스라고 하는 독일 현대 작가지요. 사실은 대표적인 독일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999년에 노벨상 수상을 한 현대 독일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인데요. 이 균터 그라스가 1989년 독일 통일이 막 무르익을 무렵에 통일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통일에 반대한 인물이 균터 그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왜 이렇게 통일에 반대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균터 그라스가 반대하는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됐고요. 또 그 이유를 한국에 좀 잡지 같은 데 발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에 발을 담그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대체로 2000년대 초반부터 동서독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통일된 지 한 10년 이상 지난 이후인데도 왜 갈등이 수그러들진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가, 이런 데 좀 의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한 10년 정도 주로 통일 이후에 동서독 주민 간의 그런 사회문화 갈등, 그 다음에 통일 독일의 어떤 문화 변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6권 정도 그런 문제와 관련된 책을 펴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에 좀 발을 담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제가 좀 들여다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2012년부터인가 2013년부터 제가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쓰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통일에 관련된 문제를 좀 이런 칼럼 지면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통일 문제에 조금 더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 소개를 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선 제가 이 화면이 안 나오네? 제가 예, 화면 공유를 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왔나요? 네네. 잠깐만요. 여기 안 나오네, 화면이. 희한하게. 그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냥 놔둘게요. 이게 이상하게 공유가 지금 여기서 잘 안 되네요. 예. 그냥 공유 중지하고 그냥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지난 주말의 상황입니다. 아주 최근 상황이라서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 주말에 독일에서 지금 아까 그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던 사진은 베를린 사진인데요. 베를린, 쾰른, 또 어디예요? 뮌헨, 라이프치히 등등 해서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난민 문제 관련된 시위를 한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리스 난민촌이 지금 화재가 나서 불이 났죠. 그것을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그 난민촌에서 한 15,000명의 지금 난민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됐다는 그러한 뉴스들이 다 전 세계에 타전이 됐는데요. 그 후에 지난 주말에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난민의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중에서 약 1,500명 정도를 독일 정부에서 수용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발표를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예, 왜 난민을 1,500명만 받느냐는 거예요. 15,000명 전원을 받아라. 이게 이들의 지금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사실은 약간 소름이 좀 돋았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저런 데모를 하고 있을까? 지금 독일에서, 독일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류의 데모를 지난 일요일 날 벌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바로 이 사진이, 이 모습이 통일 독일의 상황을 굉장히 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진이 보여주는 것은 독일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됐다는 것을,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사진이긴 하지만 이것도 난민 관련된 사진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독일 통일 30년을 결산할 때 독일 통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는 저는 거의 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과 오늘의 독일의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독일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히 이 서독이란 나라는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초라하고 비루한 형태로 건국을 한 나라는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국 신화조차 없는 그런 나라가 서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로버트 벤지타르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벤지타르트. 이분은 당시에 영국의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상원의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벤지타르티즘이란 말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독일 민족에 대해서 가장 신랄한 비판자였습니다. 독일 민족은 개과천선이 불가능한 대책이 없는 민족이다. 그러니 이 민족이 새로운 국가를 세우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미국에서는 모르겐소라고 하는 재무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재무장관은 독일을 국가로서 제대로 허용을 하면 또다시 3차 세계대전에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독일을 완전한 농업국가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모르겐소 플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결국은 49년에 건국이 되는데 이 서독이란 나라는 건국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나라, 이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까지 그렇게 비난을 받는 가운데 탄생한 나라죠. 나치의 후계 국가로서 그러한 오명을 가지고 어떠한 건국 신화도 없이 탄생한 그런 아주 빈곤하고 비루한 상황에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국가로서의 정당성도 없고 국가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심지어 건국 신화조차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서독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1990년에 통일을 이루고 그 이후에 유럽의 통합을 선도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갤럽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 세계 지도력 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갤럽에서 계속 묻고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 독일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어요. 독일이 44%를 받았고요. 두 번째가 미국인데 미국이 33%,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져 있고요. 3위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32%, 독일이 44%, 미국이 33%, 32%가 중국이에요. 이 갤럽 조사에서 독일이 지금 3년째
세계 지도력 지표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도덕적 권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계 지도자 지표라는 게 또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이것은 퓨 리서치라고 하는 역시 유명한 그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도 메르켈이 압도적인 1위예요. 메르켈이 76%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누구예요? 마크롱이 64%, 존슨이 영국의 존슨이 48%, 트럼프가 16%를 꼴찌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지금 독일이란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가 탄생하는 건국시부터 이건 굉장히 금기시되고 죄악시되고 위험시됐던 이러한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통일 이후에 독일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단국가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굉장히 이제 국제적으로 국가 위상이 부상했고요. 그 국가 위상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의 경제력 또는 군사력 이런 쪽에서의 어떤 발전이 있었다기보다는 도덕적 권위가 사라진 세계에서 도덕적인 권위를 가진 그러한 국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리고자 했던 그 그림이 압축하고 있는 건 바로 독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 놀라운 정치의식이라는 게 통일 이후에 독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독일 말로 하면 해슬리히한 모습이 있습니다. 독일이 아주 흉측한 표정도 또다시 있죠. 그것은 바로 독일 내에서 대한당이라고 하는 아이프데라고 하는 이러한 극우주의 정당이 처음으로 지난번 선거에서 의회에 진출한 이런 측면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독일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아까 보신 난민들을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되었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다. 이게 이제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우리의 경우도 남북한 통일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한반도의 어떤 나라가 통일한 한반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 30년을 결산해 보면 사실은 내적 통일이라는 측면, 다시 말하면 동독인과 서독인들 사이에 이 두 체제 사이에 어느 정도의 통일을 이루었는가. 다시 말하면 시스템 통합이라고 하는 것, 정치 경제적인 통합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상 동서독 주민들 간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통일, 말하자면 머릿속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독일 통일이 아주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2000년대 초에 동서독 주민들 간의 그런 사회문화적 갈등을 연구했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이 사회문화 갈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쓰였던 게 이러한 설문입니다. 동독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동독인으로서 2등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소위 2등 국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물음을 했을 때 대체로 2000년대 초반에 60에서 80%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답들이. 어떤 조사에서는 거의 80%에 가까울 정도도 있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스스로를 말하자면 2등 국민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최근의 지표들, 작년 올해 나온 많은 설문조사, 여론조사 지표들을 보면 지금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를 여전히 2등 국민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대체로 60 내지 70% 정도가 여전히 2등 국민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그러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놀라운 것이죠. 이미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났는데도 동독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받고 있다. 이 의식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2세대, 다시 말하면 통일 이후에 태어난 지금 20대, 30대 동독인들, 동독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이러한 갈등이 세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이와 관련된 국제 심포지움을 연 적이 있는데요. 동독의 20대, 30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여전히 스스로를 2등 국민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것이 다음 세대에 세습된다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활 세계의 통합보다는 시스템 통합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회 문화적인 이러한 생활 세계 통합이 더 어렵다는 것, 이것을 독일 통일이 보여주고 있다. 즉 내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외적 통합보다 더 어렵구나 하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 통일 3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결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잘못된 통념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 독일에서는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흡수 통일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어떤 인상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각인돼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고요. 그것이 교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힘이 센 서독이 동독을 가서 흡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만약에 그런 느낌을 준다면 흡수 통일이란 말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 독일 통일을 이룬 주체는 누군가요? 누가 독일 통일의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주체인가요?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누군가요? 예, 독일 통일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은 바로 동독의 시민들입니다. 동독의 시민들. 동독의 시민들이 이 전 과정을 사실상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인가요?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인 날을 하루 잡는다면 어느 날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1989년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10월 9일이 어떤 날인가요? 이 날이 바로 라이프치히에서 동독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걸기를 했고요. 그 결과 동독의 아주 강고한 스탈린주의자였던 에리히 호네커를 권좌에서 몰아낸 바로 그 날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날이에요. 에리히 호네커는 10월 9일 날 라이프치히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며칠 전부터 만약에 시위가 시행되면 군사력으로 제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즉 발포하겠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굉장한 위기의식, 공포감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서 당시 라이프치히의 주민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8만 명의 주민이 그야말로 목숨 걸고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주민들이 몰려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결국은 호네커가 발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발포를 포기하고 결국 실각합니다. 이 전 과정을 뭐라고 부르겠어요? 시민들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독재자를 그 자리에서 몰아낸 이 행위, 이것은 뭐예요? 전형적인 혁명이죠. 이것이야말로 혁명이죠. 그래서 이 10월 9일 날 있었던 바로 이 일을 동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독혁명.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동독혁명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동독혁명의 결과예요. 동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동독혁명의 결과, 결국은 동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동독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열린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고요. 정확히 한 달 후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민주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혁명의 결과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도입된 거죠. 그래서 3월에 동독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된 것이고요. 이 민주선거에서 바로 통일의 방법과 통일의 찬반을 두고 선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통일의 방식이 결정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3월 선거에서 어떻게 됐죠? 기독교 민주당은 빠른 통일을 주장했고요. 사회민주당은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독혁명을 주도했던 동독의 재야 지식인들은 통일에 반대했어요. 이 사람들은 동독당의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자. 이게 이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세 정파가 경쟁한 겁니다. 여기서 동독 주민들이 누구를 택했어요? 누구를 택했겠습니까? 당시에 저도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 당시에 아마 독일에 있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대체적인 여론은 3인당이 압승하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3인당이 압승할 것이다. 즉 점진적인 통일의 방식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완전히 빗나가서 동독 주민들이 뭘 택했어요? 빠른 통일을 택한 겁니다. 기독교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이것은 당시에서는 커다란 이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에 선거를 치르고 10월 3일 날 통일이 된 거예요. 7개월도 안 됐잖아요. 7개월도 안 돼서 통일이 된 거예요. 정말로 빠른 통일을 이룬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드리는 것은 독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 통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통일의 전 과정의 주인공은 바로 동독 주민들이었다는 거죠. 동독 주민들. 그런데 이 동독 주민들이 통일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통일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버린 거예요. 그 이후의 통일 과정에서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서독 정치인이 마치 통일의 전 과정을 자신이 이룬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과장되게 자신의 공으로 돌린 것, 이것이 지금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서독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10월 9일을 통일의 날로 정하고 10월 9일을 통일의 날로 정한다는 건 뭐예요? 바로 동독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고 동독인들이 이 통일의 문을 열어젖힌 통일 독일의 가장 중요한 주역이라고 역사적 평가를 했다면 오늘날 이러한 갈등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동독 주민들은 당당한 통일 독일의 주역으로서 통일 독일의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게 무시당한 겁니다. 그게 무시당하고 특히 통일의 날이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10월 3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10월 3일은 그냥 동서독 외무장관이 앉아가지고 쓱쓱쓱쓱 통일조약에 서명한 날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동독 주민들이 동독 혁명을 한 그날이 결정적인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의 역사적 행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상황 때문에 동독 주민들의 그러한 말하자면 통일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일과 관련해서 좀 잘못된 통념이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것은 바로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말은 주로 일본의 교도통신을 중심으로 번져간 이야기고요. 천문학적 통일 비용 이야기는 이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본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회방 놓는 그러한 담론 투쟁의 한 일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도통신에서 집중적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되게 보도를 하고 이것을 조선일보에서 또 조직적으로 받아서 한국 사회에 퍼뜨림으로써 사실상 굉장히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한국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죠. 독일에서 사실상 통일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통일 비용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지금도 없어요. 어디까지가 통일 비용이죠? 여기에 대한 합의가 지금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통일 과정에서 서독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거기서 들어간 서독의 비용의 상당 부분은 뭐예요? 바로 서독의 복지 체제를 동독에까지 확산하는 데 드는 대부분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사회복지 비용들.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에서 또 대체로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독일의 통일 환경은 한반도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일의 통일 환경 한반도랑 비교가 안 돼요. 한반도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독일에서는 사실은 통일을 생각한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정치인들도 통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독일의 역사 때문에 그렇죠. 독일의 역사. 독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켰고요.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독일이 다시 통일이 돼서 과거의 거대한 제국을 중부 유럽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유럽인들에게 거대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 통일이란 말은 일종의 금기어였어요. 통일이란 말 자체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치인들이 통일이란 말을 하면 지금 일본에서 소위 어디예요? 신사참배를 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은 통일부라는 게 없었잖아요. 독일은 통일부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린 통일부라고 옮기지만 통일부가 아니라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이렇게 불렀어요. Innerdeutsche Beziehungen. 다시 말하면 내독 관계를 다루는 그러한 부서다. 이렇게 불렀지 통일이란 말 쓰질 않았어요. 통일이란 말이 금기어일 정도로 독일에서는 통일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한국이 독일에 비해서 훨씬 더 통일의 환경은 좋습니다. 독일에서 통일이란 말을 하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반대했고 모든 나라들이 공포감을 느꼈어요. 모든 나라들이 1,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렸어요. 그게 독일의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유일하게 독일 통일에 찬성했던 세력은 미국 하나밖에 없었어요. 미국 하나. 미국은 나토를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군사 전략적 고려를 가지고 독일 통일에 찬성한 것이죠.
정작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도 독일 통일에 찬성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보세요. 한반도 통일을 한다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했을 때 겁먹을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무서워할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묘하게도 한반도를 둘러싼 이 네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네 나라가 우리 주변에 딱 와 있어요. 미국이 와 있죠. 경제력이 가장 큰 일본이 와 있죠. 지금 떠오르는 중국이 와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그러한 규모를 가진 러시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와 있죠. 우리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된다고 해서 겁먹을 나라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상력을 가지고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변 네 나라가 나름대로 이해 득실을 따지긴 하겠죠. 아, 이게 우리한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그건 당연히 따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통일된다고 겁을 먹고 여기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나라는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한반도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의 통일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남한의 정치인들이 통일과 관련해서 너무나 정치적 상상력이 빈곤해요. 그리고 너무나 깊은 패배주의와 너무나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어떠한 대통령도 자체적인 통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 대통령이 없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번 대통령, 최소한 다음번 대통령은 통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얼마든지 이 4대국을 설득해낼 수 있는 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독일에 비해서 통일의 환경이 훨씬 더 좋고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접근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비전과 상상력이 부족했고요. 너무나 아주 관습화된 무력감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우리 한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3가지 잘못된 통념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얼마나 남았나요? 이윤정 선생님? 네. 제게 남은 교수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수님, 현재 남은 시간을 한 7분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교수님 강의가 지금 너무 저희한테는 새롭고 지금 흥미롭기 때문에 교수님 예. 조금 시간 초과하셔도 예. 막 저희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이 말로는 지금 통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긴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이상한 사회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대단한 사회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룩한 이 민주주의는 사실상 20세기에 있었던 민주주의의 역사 속에서 우리처럼 연속적으로 민주혁명을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4.19, 5.18, 60, 촛불혁명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민주혁명의 전통을 가진 나라예요. 그 결과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민주국가를 만들었죠. 그렇잖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우리가 이룬 경제성장은 정말 놀라운 거죠. 경이로운 경제성장 우리가 이루었어요.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가 없죠. 이렇게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18년째 자살률이 1위입니다. 18년째. 2번 2위 했어요. 2번. 자살률의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계속 세계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평균의 서너 배를 넘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전 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가장 많이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24년째 1위예요. 24년째. 지금 이 소위 산업재해 사망률은 가장 악명 높은 게 유럽에서는 어디였어요? 영국이었잖아요. 영국. 영국이 산업재해 사망률을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2008년에 영국에서는 바로 어떻게 했나요? 예, 산업재해 이 사망률과 관련된 법의 이름부터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죠? 기업살인법으로 바꿨잖아요. 기업살인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러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기업가에 대해서는 살인자에 준하는 엄벌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영국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낮습니다.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한국이 영국에 비해서 산업재해 사망률, 즉 기업 살인율이 25배가 높아요. 25배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어요. 불평등 지수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노동하는 노동기계가 되어버렸어요. 올해 나온 지표를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독일이 1300시간 정도 일하는데 한국이 지금 2000시간 넘게 일합니다. 독일인들보다 700시간을 더 일해요. 약 5개월 더 일하는 겁니다. 완전 노동기계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3년째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재작년에 0.96인가 그렇죠? 작년에 0.92, 올해는 0.86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0.86.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써 출산율의 저하에 의해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안 낳아요. 왜 그렇겠어요? 젊은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지옥이니까 못 낳겠다는 거예요. 지옥이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다. 젊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절망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죠.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민주혁명을 이뤘고요.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죠? 이런 지옥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됐는가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훌륭한 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내적으로 이렇게 참담한 사회가 된 이유는 이제는 국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것은 정권 교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 교체 3번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지질 않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모든 게. 왜 그렇겠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조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 구조는 뭐겠어요? 바로 분단과 냉전이 만들어낸 잘못된 구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민주화가 되고 경제 성장이 돼도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고요. 바로 분단과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3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런 분단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너무나 볼품없는 국가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금 소위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인구 5천만 이상이 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러한 나라가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중에 지금 한국이 들어가 있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나라가 우리가 됐어요. 이 35시 클럽이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한국이 7번째 들어간 거. 7나라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하죠. 이 6나라는 우리가 과거에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나라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됐는데 보세요. 우리 국가의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근대 국가의 기본 조건이 뭡니까? 근대 국가의 기본 조건이 민족 자결, 국민 주권이에요. 이 두 개가 사실상 다 없어요. 지난번에 사드 배치할 때 너무나 굴욕적이었어요. 국민 주권조차 행사를 못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 좀 전에 제가 거의 헬조선이 됐단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것은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이 불평등 문제나 노동 문제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살 또 산업재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정치 지형 자체가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에요. 이것도 냉전이 불러온 것이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의 성격 구조는 굉장히 권위주의적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냉전이 만들어낸 거예요. 민주적인 성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물어요. 이것은 좀 긴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분단과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국가를 기형화하고 한국의 정치 지형을 기형화하고 한국인의 성격 구조를 기형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단 체제 극복이에요.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는 신속하게, 통일은 신중하게. 우리가 급속하게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 체제로 빨리 전환해야 돼요. 정전 체제를 빨리 평화 체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사회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기형성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화 체제로 가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 체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표명한 해방 이후 최초의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따로 살든 같이 살든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발전해야 된다. 남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따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지금 입장을 잡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체제 구축은 신속하게, 그러나 통일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왜 통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서도 통일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교수님, 아시겠지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채팅창을 통해서 요청을 해주고 계세요. 교수님께 좀 더 시간을 드리라고. 그래서 그래요? 간단하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도 되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30분 동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안 하고 지금 넘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독일 통일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몇 가지만 한 10분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통일의 상황을 한국에 너무나 말하자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독일은 나름의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또 역사적인 그러한 경로를 거쳐온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당 부분 또 차이가 있다는 데 유의해야 됩니다. 가장 큰 건 뭐겠어요? 독일의 경우는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증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연성, 소프트한 분단이었고요. 우리는 굉장히 강성 분단이라는 것이 큰 차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는 이 민족이라는 함의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 민족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싸움 나죠. 당신 나치오날리스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 나치냐? 이렇게 묻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저지른 아주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민족이라는 함의가 대단히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독일의 경우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독일 통일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통일 한반도의 사회적 실체에 대한 성찰이 지금 한국의 통일 논의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한반도가 통일됐다. 여러분들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통일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그냥 잡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통일 한반도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나 논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실체로 봤을 땐 과연 무엇인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뭐죠? 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20세기 내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경쟁을 해왔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속에서 지금 북한이라는 체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건 학문하기도 어렵고요. 한국에서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자기 검열을 거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네? 한국이라는 상황이 냉전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어때요? 북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역사 안에서 보더라도 아주 독특한 사회주의죠.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회주의가 지난 100년 동안 명멸했던 거예요. 소련에서는 어땠어요? 레닌 사회주의, 스탈린 사회주의, 그 이후에 고르바초프 사회주의까지. 이건 굉장히 다른 내용을 가진 사회주의였죠. 그 이후에 체코의 프라하이복, 노브체크의 사회주의.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라고 불렀죠. 이 체코 사회주의는 사실은 서방 사회주의자들조차도 가장 이상적인 사회주의의 모델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상당히 근사한 사회주의였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티토의
자주적 사회주의라는 것도 있었죠. 자주사회주의.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오면 어땠어요? 제3세계 사회주의라고 하는 민족 해방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었죠. 그게 호지민, 마오쩌둥, 김일성 사회주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김일성 사회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회주의 역사 안에서 사회주의를 보면 이것도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김일성 사회주의는 어떤가요? 독특하죠. 김일성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역사에서 최초로 세습에 성공한 사회주의예요. 3대 세습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역사에 세습 사회주의는 없었죠. 그래서 아주 봉건적인 유형의 사회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입니다. 남한 자본주의를 한번 보세요. 자본주의 똑같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도 다양한 자본주의가 있어요. 일본 자본주의 어떻죠? 일본 자본주의. 일본 자본주의는 상당히 온정적인 자본주의예요. 어쨌든 그 공동체 내에서 실패한 자들도 완전히 생의 벼랑으로 떨어지진 않도록 국가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온정적인 자본주의예요. 미국 자본주의는 어때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전형이죠. 미국 자본주의는 상당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에 반해서 스칸디나비아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아주 전형적인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회보장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러한 자본주의고요. 영국, 프랑스 혹은 독일의 자본주의는 어때요? 이건 중부 유럽의 아주 복지국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자본주의잖아요. 그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한국 자본주의, 이것은 어떤 자본주의예요?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그 많은 자살률, 그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통일의 사회적 실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세기 사회주의의 수많은 실험 중에서 가장 기형적인 봉건적 사회주의 국가 하나와 20세기 이래로 계속되어 온 다양한 자본주의 실험 중에서 가장 약탈적인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인 남한이 합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0세기의 시스템 경쟁 속에서 가장 기형적인 두 체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두 체제가 고질적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결혼한다고 그 질환이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남한 사회에서 통일운동의 첫 출발은 남한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한 자본주의가 더 이상 인간을 못 잡아먹게, 사람이 살 수 있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자본주의로 만드는 것, 남한 자본주의를 휴머나이즈 하는 것, 이게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동시에 북한의 저런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통일의 사회적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민주화하고 동시에 남한의 약탈적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이것이 합쳐지는 과정이 통일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역시 어떤 비전을 가진 정치가의 존재입니다. 독일 통일은 어떻게 보면 밀리 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불세출의 이런 탁월한 정치인의 비전에 의해서 독일 통일이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한반도에서 정말로 통일을 이루려면 그러한 비전과 용기를 가진 그러한 정치인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온 것 같다.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필요들이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이 되면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북한 주민들이 결정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통일된 이후에 통일 독일의
정치적 미래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앙겔라 메르켈 지금 어떻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어디 어디 출신이죠? 동독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동독의 저기 메클렌부르크 포아포머른이라고 동독의 북동쪽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난 목사의 딸이 통일된 독일에서 16년 동안 총리를 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니고 여기 한번 보세요. 어이구 이 사진들이 안 나오네. 희한하게 여기가. 아이고 안 나오네요. 요아킴 가옥이라고 요 전에 독일의 대통령을 했던 2년 전까지 그분이 8년 대통령을 했죠. 이분도 동독의 목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볼프강 티어제라고 해서 독일 연방의회 최장수 국회의장 이분도 동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통일된 독일에서 동독 출신들이 굉장히 아주 큰 활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동독 정치인들이 동독인들이 통일 독일의 정치 지형을 이렇게 주도하게 됐을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것인데 이것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바로 원래 서독은 어땠어요? 원래 서독은 거의 좌우가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죠. 네? 진보 보수가 거의 50대 50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면 대체로 49대 51, 51대 49,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정치 지형 자체가. 그런데 2,500만 동독 주민들이 확 들어왔어요. 그중에 유권자가 2천만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수학이잖아요. 동독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바로 통일 독일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간단한 수학을 생각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한 어때요? 남한. 보수와 진보가 거의 반반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50만 표 이상 차이 난 선거가 거의 없어요. 딱 2번만 예외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 정부. 이 2번만 50만 표 이상 차이 났어요. 그 나머지 선거는 전부 50만 표 안쪽에 차이가 났어요. 2, 3% 이상 차이가 안 났습니다. 이 정도로 남한 정치에 있었어도 소위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갈려 있잖아요. 자, 약 3천만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들어와요. 그중에 2,500만 정도가 유권자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통일됐을 때. 북한 주민들이 누구를 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한반도 전체의 정치 구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죠. 어려운 게 아닌 걸 사실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통일 한반도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정치 지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인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일제 때 제국주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김일성 사회주의 하에서 전체주의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자 통일 이후에 통일이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들이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캐스팅 보드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교육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통일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는 어떤 선동가들에 의해서 좌우될 위험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더 길어질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래 이야기했죠.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또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장님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사실은 더 다른 부분들 지금 말씀하지 않으신 그 체제 통합보다 문화 통합이 더 어렵다. 남북 통일이냐 중북 통합이냐 뭐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더 듣고 싶은데요. 예, 질문으로 좀 해주시면 네.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먼저 저희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리고 계신데요. 예. 우리 한충일 네. 청년분과위원장. 잠깐만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 사회 보시는데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닌데 회장이라도 두 가지만 좀 양해를 중간에 좀 드릴 일이 있어서 하나는 교수님께고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께인데 첫 번째는 저 역시 기대했던 대로 너무 흥미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말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셔서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저 역시도 중간에 그 강사님이 허락만 하시면 시간에 제약을 주지 말자고 제가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그래서 지금 질의응답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강사님만 좀 우리 저 사회자께서는 특히 우리 교수님이 시간을 우리가 너무 뺏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좀 우려를 했던 건데 허락만 하시면 질의응답을 좀 충분히 하게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중간에 잠깐 잡음이 들어온 거는 우리 그 무술관장을 하시는 그 자문위원께서 오늘 무술 그 수업이 계셨는데 그 현장에서 잠깐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좀 그런 잡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 모든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충일 청년분과위원장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동독 주민들이 일으킨 혁명이다. 그래서 동독 혁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북한의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바텀업 형식으로 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그들이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가 되게 궁금하고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가 좀 궁금했었고 두 번째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동독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의 핵 개발 그리고 비핵화 문제가 있을 터인데 교수님께서는 뭐 비핵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합법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을 드리고요. 모아서 답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독 혁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독일 통일의 핵심이고요. 근데 과연 북한에서 그런 유사한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높다고 안 봐요. 그러니까 동독과 북한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동독은 말이에요. 70년대까지 사회주의권 전체에서 가장 잘 살았어요. 소련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모범이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잘 살았고요. 예,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랑 비교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요. 그 다음에 봐서 알겠지만 일정 정도 그런 자유의 정도도 북한과는 많이 달랐고요. 그래서 북한과 동독을 비슷한 상태로 보는 것 자체가 큰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연 동독처럼 북한 내에서 저런 형태의 그런 혁명적 또는 정치적 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핵을 갖게 된 그 경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아는 것이고요. 아주 결정적인 건 알다시피 리비아의 카다피가 살해당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구책 차원에서 갖게 된 것은 뭐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방어무기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과의 전력을 비교할 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남에 대한 군사 전력의 우위를 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핵은 쓰는 순간 자기가 죽는 거예요. 벌을 쏘면은 벌을 쏘는 순간 자기도 죽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후에 쓸 수 있는 수단이지 재래식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핵만 가지고 있는 게 군사력의 우위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북과 남 사이에 남과 북 사이에 재래식 무기의 지금 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북은 남과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북은 남과 경쟁 상대인 지 오래됐어요. 이미 대체로 90년대 이후 북은 남과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에요. 70년대까지는 북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요. 지금 90년대 이후 지금 남북의 결국은 경제력 격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북한 전문가들 만날 때마다 여쭤봐요. 남북 경제력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면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40대 1이에요.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제일 높게 잡은 사람은 80대 1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한 5, 60대 1 정도로 벌어진 것 같아요. 남북 간에.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북을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여기에 딸린 거예요. 지금 남에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인 어떤 비전과 용기를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그런 유능한 정치가가 나온다면 남북 문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과거에 3, 40년 전에 했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북한과 자꾸 경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북한과의 경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파들이 있잖아요. 이 정파들 때문에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 속에서 놀고 있어요. 이 프레임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한 20년 전에 사라졌어요. 문재인 정부도 일정 부분 이 프레임 속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이걸 떨치고 새로운 상황을 타개해내는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걸 위한 정책적 수단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도원 박사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단의 극복과 이제 평화 공존은 신속하게 그러나 통일 체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고요. 남북 체제가 이제 서로 수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반면에 이제 분단의 극복과 이 평화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걸 원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현재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의 그 전후의 조건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던 독일도 통일에 대해서는 미국에게 매우 과감하게 우리 통일로 나갈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독일의 통일 환경보다 나은 통일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참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답보를 거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답답한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이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자문하신다면 이러한 지금 평화공존에 이렇게 걸림돌로 되어 있는 대미 관계를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짚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독일에서 1969년에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그러한 3인당의 총리가 전후 최초로 총리에 올라요. 이때 빌리 브란트가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선출된 이후 했던 1000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다.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우리를 패전국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패전국의 총리로. 나는 해방된 독일의 첫 총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걸 1000마디에서 딱 표명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나서 브란트는 자신의 그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칼럼에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브란트의 핵심 참모가 누군가요? 바로 에곤 바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에곤 바는 당시에 에곤 바의 카운터파트가 미국에서는 닉슨 행정부의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예요. 그러니까 에곤 바와 헨리 키신저는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서로 이름을 불렀대요. 에곤 또는 헨리 이렇게 이름으로 불렀대요. 그 정도로 가까웠는데 결국은 에곤 바가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협상의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동방정책을 미국에 설득할 때 자기가 헨리를 만나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한테 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냉전 체제의 논리 속에서 움직이지 않겠다. 우리는 동방과 화해 정책을 추진하겠다. 소련과 외교 관계를 맺겠다. 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헨리 키신저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무슨 말을 하냐. 그런 걸 하려면 우리한테 상의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에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헨리, 나는 자네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야. 통보하러 온 거지. 이쯤 돼야 되는 거예요. 이쯤. 예? 자기는 통보하러 온 거지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뚫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해한 상황에서 추진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냉전 체제를 브란트가 깬 거예요. 브란트가. 그러면서 닉슨의 소위 데탕트라고 하는 해빙의 물결을 이끌어낸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여기에 있어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브란트가 그냥 미국의 그런 입장을 무시하거나 미국과 무조건 충돌하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브란트는 독일 통일이 목표가 아니에요. 브란트는 이미 독일 통일을 통해서 유럽을 통합하고 유럽 통합을 기반으로 세계 평화를 이룬다. 이것이 인류가 살 길이다. 이렇게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당시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프랑스의 뽕피두 대통령을 설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에 반박할 수 없잖아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동방과 화해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저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 요구를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칼럼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는 문재인 독트린을 천명해라. 나는 어떤 외교 원칙으로 지금 임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독트린을 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왜 자꾸 트럼프 눈치를 보고 행동을 하냐. 에? 그렇게 되면 더 미국의 종속이 되죠. 그래서 브란트는 말하자면 자신의 독트린을 천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명분을 획득하고 그러면서 말하자면 정치적인 강자를 설득해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조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황현정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계신 곳에 그 소음이 있어서 이제 저한테 대신 물어봐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물어보신 말씀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채팅창에서 질문을 금방 찾지 못해서요. 우리 신은주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시면 제가 황현정 선생님 질문을 찾아서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신은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것은 통일 독일에서 동독인들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데도 왜 아직 동독의 2세들이 아직도 자신들을 2등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2등 시민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점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와 더 관련된 질문인데요. 아주 기형적인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형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지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아주 기형적인 상태로 살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 무엇이 이제 첫 번째 발걸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인지,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어려운 질문만 하시네요. 예, 둘 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지금 동독인들이 그렇게 정치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등국민이라는 이런 인식은 있는가? 예, 맞아요. 그게 어떤 약간 모순으로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 아닐 수 있는 것이 서독 사람들이 결국은 동독인들의 표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로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게 정치의 문법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에서 광고를 하죠? 삼성에서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아, 우리가 만든 물건이 좋은 물건이에요. 이런 광고 더 이상 안 합니다. 삼성은 좋은 기업이에요. 이렇게 광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만든 물건 좋은 물건이에요. 이렇게 광고 안 해요. 삼성은 좋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왜? 삼성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삼성은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윤리 광고를 해요. 자꾸. 제품 광고를 안 하고. 자기 약점이 그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에서 앙겔라 메르켈이 수상이 된 이유는 뭐겠어요? 기독교 민주당이 보수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약점이 있겠어요? 동독의 약점이 있습니다. 동독 지역에. 두 번째는 여성의 약점이 있어요. 여성 의원이 가장 적거든요. 그래서 딱 앙겔라 메르켈이 기독교 민주당을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역설적이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동독 주민들이 이등국민이라고 느끼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독일의 통일 과정이 완전히 내부 식민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내부 식민화.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콜로니얼라이제이션. 사실상 서독이 내부적으로 동독을 식민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서독 통일이 아니에요. 우린 통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제가 동독 주민들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빠른 통일, 점진적 통일 또는 독립적인 국가 건설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했다 그랬죠.
그 중에 빠른 통일을 선택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빠른 통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것은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통일이 아니에요. 그걸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점진적인 통일이란 말은 이게 3인당이 주장했다 그랬죠? 3인당이 주장한 것은 이게 그냥 정상적인 통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일 기본법 146조에 동서독이 통일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을 제정하고 이 신헌법에 따라서 통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146조에. 그게 정상적인 통일 과정이에요. 그러면 동서독 주민들이 같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헌법을 제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몇 년 걸리겠죠. 그렇죠? 이렇게 갔으면 이건 진짜 통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시에 기독교 민주당은 빠른 통일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을 쓴 겁니다. 편법을 써서 기본법 23조에 따라서 통일이 아니죠. 기본법 23조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통일 조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방 가입 조항입니다. 연방 가입 조항. 그러니까 23조에 독일 연방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독일 연방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항이에요. 이건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편법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독이 11개 주가 있죠. 연방주들이. 거기에 동독의 5개 주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서독 연방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하나씩. 통일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연방 가입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불러요? 신연방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신연방주. 동독을 신연방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들이 가입했으니까. 연방.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란 나라는 사실은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야말로 국가로서의 어떠한 인정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인들은 그냥 신연방주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동독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국가적인 권리들도 말하자면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아주 잔인한 형태의 내부 식민화가 있었어요. 그걸 대부분 잘 모르시죠. 예를 들면 대학 어떻게 됐겠어요? 대학이 가장 심했죠.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내부 식민화가 있었고요. 동독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다 잘렸고요. 거기서 다 서독에서 강사하던 사람들이 싹 잘렸습니다. 90% 이상. 수없이 많은 자살한 교수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인터뷰했습니다. 동독에 가서. 많은 노교수들이 울더라고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도 좀 끔찍했어요. 그 듣는 것 자체가. 서독에서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동독을 청산했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건 정말 식민화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심지어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심한 청산이 있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 중에서 당시 사회주의 통일당 당원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잘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청산 정도가 생각보다 가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동독인들은 굉장히 그 과정에서 너무나 가슴을 많이 마음을 상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독에 대한 엄청난 반감들이 동독인들 사이에 커진 것이죠. 예, 그 말씀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기형사회라는 그러한 것을 한국인들이 못 느끼고 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하셨고요.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죠. 한국 사회야말로 정말로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해서 지배하는 사회예요. 여러분, 최근에 피케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썼죠. 피케티의 최근의 책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자본과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자본과 이데올로기. 왜 이 시점에서 피케티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데 이데올로기란 말을 썼을까요? 거기서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태제는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는 이데올로기 투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피케티 말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네. 지금 한국 사회가 꼭 그거에 해당됩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아주 집요한 이데올로기 조작에 의해서 작동하는 사회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바로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그러한 정치 지형을 가졌다는 거짓말이에요. 우린 지금 계속 한국 사회를 보수와 진보가 경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100% 거짓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진보입니까? 문재인 정부 정도가 보수고, 그리고 이 보수라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좋은 보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말하자면 독일의 메르켈 정부처럼 기독교 민주당 보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합니까? 네? 그리고 얼마나 시민들의 권리를 또 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이게 보수의 기본이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그런 걸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스스로 보수의 정체성을 그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꾸 진보인 척 하잖아요. 진보인 척 하다 보니까 자꾸 저 수구들이 보수인 척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이 한국에선 굉장히 나쁜 말이 돼 있어요, 지금. 보수가 아닌 사람이 자꾸 보수라 그러고, 보수는 진보인 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정치 지형이 왜곡돼 버린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는 수구에 가까운 정파와 보수가 서로 70년 동안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70년 동안 굴러온 그런 체제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정치 지형은 수구, 보수, 과도 지배. 정치학에서는 이걸 올리가르키라고 부릅니다. 올리가르키. 수구, 보수, 올리가르키라는 게 한국 정치 구도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뭐라고 써요? 보수와 진보가 경쟁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수가 욕을 먹는 거예요. 보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한국 정치의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형성을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이데올로기의 지배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영국 협의회 외에도 독일의 정다운 선생님, 그리고 또 다른 황현정 선생님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이 예. 너무 많지 않아서 예. 지금 아프리카의 임우순 선생님 질문 받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종범 부의장님 질문 및 끝 인사 이제 말씀 듣고 저희 이제 질문과 그 Q&A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임우순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우선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일단 그 독일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예. 통일의 경험을 가진 독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저희 한반도의 관계와 그 통일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은 어떠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독일인들이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예. 독일인들 경우는 이제 저희와 이제 통일 관련해서 많은 이제 독일 학자들 많이 만나게 됐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6권의 책을 냈어요. 통일 관련해서 6권의 책을 펴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2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책을 낼 때. 이것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 독일에서 나오는 책들을 우리가 참고하되 걔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네.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네. 우리가 발표하는 우리의 주장은 우리의 진짜 주장이어야지 서독인들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우리 팀들은 좀 묘해요. 대체로 이런 연구를 누가 합니까? 사회과학자들,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합니다. 우리 팀은 아니에요. 우리 팀은 전원이 문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갈등을 다룬 거죠.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문학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역사가는 승자의 이야기를 쓰지만 작가는 패자의 자리에서 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독인들의 관점을 최대한 우리의 관점에 녹여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책이 좀 독특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독특한 아우라,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자부합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관점과 동독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서독책보다 그런 면에서 좀 더 낫다고 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독일 사람들의 관점을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회문화 갈등을 다루다 보니까 동서독 지식인들을 모아놓고 서로 논쟁을 많이 붙였어요. 정말 치열하게 논쟁이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가능하면 좀 동독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이런 관점을 많이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어요. 헬가 피히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죠? 예, 못 헬가 들어봤습니다. 피히트란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동독 최초의 김일성 대학 졸업생이에요. 동독 최초의. 아마 우리 최영순 선생님은 아실 거예요. 헬가 피히트. 잘 압니다. 그죠? 잘 압니다. 아시죠? 잘 아시죠? 예. 예. 그래서 헬가 피히트 선생님이 우리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박경리 씨 소설을 지금 토지를 번역하는 분이에요. 예. 대단하죠. 외근까지. 경상도 사투리까지 그냥 다 번역을 하니까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헬가 피히트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한테 식사를 하면서 야, 나는 정말로 북한 사람들이 부럽다. 북한 지식인이 부럽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같은 남한 지식인들이 있기 때문에 딱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서독 지식인들은 자기들 비판만 한다 이거죠. 예. 너희들은 좀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예.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종범 유중하 부의장 지역회의 부의장님께서 질문과 마지막 감사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예, 정말 교수님,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강연회들도 참가를 해왔었는데요. 다른 강연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한테 이렇게 심금이 울려오는 그런 강의 맞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 자체가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남북한 어떤 평화 공동 번영, 정치적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커다란 비전 또는 상상력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언급하셨지만 우리 남한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내부 갈등, 그다음에 어떤 그 정말 어두운 면들 이런 것들이 또 가슴을 점여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지 작은 것부터 우리들의 어떤 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강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한 질문은 놔두고요. 아무튼 감사 말씀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정말 너무 귀한 말씀 감사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저희 저희 영국 협의회와 참여하신 분들께 마지막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시고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아무튼
또 이렇게 제가 통일 관련된 강연을 요즘에 좀 많이 하거든요. 30주년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오늘 강연은 특별히 의미가 있고요. 또 전 세계에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화면으로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저는 약간 기술 회의론자예요. 기술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하는데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기술이 정말 좋네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우리 한반도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그런 한반도가 되는 마음이 막 간절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독일에 있을 때 더 간절했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것은 이제는 그야말로 형의 입장에서 북한에서 하는 많은 것들을 포용해야 돼요. 포용하는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남한 주민들이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돼 있어요. 우리는 정상이고 저 사람들은 이상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 좀 이상하지요. 맞아요. 북한 주민들이 지금 너무나 독특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제가 북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해요. 그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상당 부분 연출이라는 거예요. 연출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것을 신념화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게 이제 전치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어떤가요? 우리 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더 이상해요. 사실은. 지금 남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신념화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최소한 신념화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 사람들은 신념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자의 능력이에요. 남한 사람들은 그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고 그런 맥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좀 따뜻하게 바라보고 그들의 이력을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은 저러한 생활 속에서도 최선의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가난하게 살지만 그들이 신념이 없이 사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 분의 삶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게 남한 사람들한테 부족해요. 그들이 독재치하에 산다는 거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가요? 거기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좀 성숙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것이 이제 저는 동서독 주민들 간에 생긴 큰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서독인들이 동독인들에게 보인 오만한 태도에서 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한 주민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다 반가웠고요. 저는 지금 이제 꼼꼼한 이제 저녁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지금부터 말하자면 주말 오후를 즐기시겠네요. 즐거운 주말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를 불러주시면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다음 강연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청년문과에서 2020 코리아 페닌슐라 피스 포럼이라고 구글하시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RPI의 마이클 슐터 박사님 모시고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전 평양과기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8년 이상 근무하셨던 이언월스 교수님이 그 본인의 북한에서의 삶과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11월 달에는 평화에 대한 또 포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력해서 평화구축 프로세스 전문가이신 김동진 교수님 외에 여러 분 모시고 저희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국 대학생 평화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강거 중에 하나겠는데 한국 추석에 대한 온라인 행사가 지금 12시부터 이제 곧 진행되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채팅창에 잠시 후에 그 메시지를 남길 테니 이렇게 그냥 링크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의회장님, 예, 감사 인사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강연 지금 매달 하는 것 중에 끝에 인사를 제가 안 했는데 오늘 하고 싶네요. 김연희 교수님 역시 기대했던 데 이상으로 뭐 너무 좋았고요. 또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모두 만족하셨으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박종곤 부의장님이 오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박종곤 부의장님께 우리 그 김유리 교수님 강의를 지금 들으셨으니까 유중화 차원에서도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단 김유리 교수님이 1시간 약속하고도 2시간 돼주라 이건 비밀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교수님께 부탁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박종곤 부의장님 외에 모든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참여해 주신 자문위원님들 특히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제2회 온라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부의장님 다음에 제가 뵙겠습니다. 그 일간 보이스톡 드릴게요.